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로 인사를 드린 지 오늘로 닷새째가 됐네요. 제 오전 일상이 시사 1번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민도 함께하는 그런 좋은 동지로 매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하는데 그 후보는 누가 될까 하는 것도 정말 궁금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최근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또 추세 그 속에 들어있는 뜻 이런 것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먼앤데이터도 여론조사 기관이죠? 네네, 저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조사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대선조사는 하지 않고 공공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대선조사는 안 하고 안 있어요. 하시고. 네. 그러면 오늘 얘기하시기가 더 네, 편하시겠네요. 아주 편합니다. 네. 예. 자, 국내 1호 메시지 컨설턴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소장님 먼저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다음 주 금요일 네.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그게 궁금한데 현재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통 지금 한 주에 한 40개 가까이 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 주 조사 특징은 일단 홍준표 후보의 약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M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그 이번 주 조사 가장 특징은 홍준표 후보가 다자구도라든지 또 양자구도라든지 그리고 보수 진영 그 진영 구도 안에서 다 좀 앞서는 결과들이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좀 나왔어요. 예. 특히 그 지금 전국 지표 조사에서 그 다자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물론 앞서긴 하는데 예. 홍준표 후보도 29%, 이재명 후 34, 홍준표 29, 심상정 7, 안철수 9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MBS 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해서 한 그 조사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와의 그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는데 홍준표 후보는 2.6%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경합을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소장님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인용할 때는 뭐 이렇게 밝혀야 될 게 네네네, 많잖아요. 밝힐 게 많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네. 심의에 걸리니까. 예. 그런데 또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네. 대표적인 것 하나 정도만 골라서 뭐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아, 그렇죠. 예, 또 다- 화면이 없어서 네. 물론 제가 유튜브로 하기는 합니다만 당장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머리가 와글와글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일단 지금 지표조사만 하나 혹시 지표조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네네, 지금 MBS MBS 전국 지표 조사가 이걸 지금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예. 언제 조사한 겁니까? 10월 25일에서 27일 조사를 했고요. 예, 전국 그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응답률 27.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이제 됐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홍준표 25, 윤석열 20, 유승민 13, 원희룡 4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MBS에서 이 앞에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까? 예, 그 전주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아.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내려간 것 네.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정치 잘한다 이 발언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개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이게 상당히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랬겠죠. 5%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굉장히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여지껏 이제 지지율 하락 패턴을 보면은 그 엑스파일 나왔을 때가 한 이 정도 규모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와 비슷한 규모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소장님께서 전두환 발언, 개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요인일 네. 것이다 분석을 하셨는데 전두환 발언하고 개 사진하고 어떤 게 더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개사진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타이밍, 그다음에 진정성, 그다음에 그 시기 이런 것들이 미묘한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을 극복하는 방법, 또 시인하고 사과하는 방법,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최고급 스킬이거든요. 우리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기에 저 발언이 좀 과했지만 왜 해명을 저런 태도로 할까라는 데서 실망감을 굉장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 이런 잘못, 그러니까 전두환 5.18 쿠데타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호남 분들도 꽤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발언 부적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내가 호남 분들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나와서 유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자들이 그러면 사과나 사죄 아니냐? 유감 표명이다.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부글부글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글로 SNS로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토론이나 개인의 육성으로 사과한다고 하지 않고 광주 간다는 얘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일종의 책략의 일환으로 이걸 바라보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3원칙이 있습니다. 내용, 태도, 타이밍입니다. 이 3원칙 안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과로 볼 수 없는 단어예요. 유감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좀 호남 광주 발언을 하면 좀 거시긴 한데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그 중도층의 소구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실망감을 더 굉장히 많이 준 것 아니냐. 이게 지지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또 봅니다. 하나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게 이제 계속 대선 후보를 검증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방송에서 사과하도록 참모로서 건의를 그렇죠.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도 사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모들의 건의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또 이런 여론도 조성이 됐거든요. 일부 그것도 또 반영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도자가 그 5.18 발언,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을 차용한다 그러면은 전두환이 그럼 경제는 김재익 말을 들어서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그런 리더십이라면은 본인도 참모들의 수용을 적극 받아들이거나 건의를 자기가 결국 소화해서 그걸 밖으로 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실은 명분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그 대중들에게는 상당한 좀 실망으로 와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네. 지금 토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8번 했는데 토론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안 보였습니까? 일단은 그 토론이 그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그게 이제 뭐 지지율을 이렇게 뭐 반전시키거나 이럴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워낙 이제 1일 1망원이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토론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잘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략을 좀 바꾼 건지 그 좀 굉장히 이게 공격을 좀 자제하는 듯한 그래서 탄산이 빠진 콜라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토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유령 후보가 4%밖에 안 나온 거 보면 뭐 일타강산이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은 모았는데 그렇죠. 네. 지지율 나온 거 보면은 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가 이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이재명 후보와 1대1 맞대결로 붙었을 때 네. 누가 유리하겠느냐를 네 사람을 놓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아무개 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여론조사도 혹시 있습니까? 예, 그 조사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MBS에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와 같이 한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지금 양자 대결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요거 잠깐 요것도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까요? 네. 예. 리얼미터 10월 네 번째 주죠. 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전국의 만 18살 이상 남녀 2,035명, 조사 기간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무선 유선 자동 응답으로 혼용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네. 네. 그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원희룡 후보를 빼고는 유승민 후보를 빼고는 3명이 다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 45.3, 이재명 후보 38.9, 홍준표 후보 44.4, 이재명 후보 40.1, 원희룡 후보 43.8,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40, 유승민 후보 36.2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되는 게 일단 유승민 후보를 빼고 나머지 세 후보가 됐을 때는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네요.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여기 이제 MBS도 네. 그런 가상 대결 조사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또 한 35에서 한 36 정도 사이에서 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앞서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조사가 약간 상반되게 나왔는데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왜 여론조사마다 네. 이게 달라도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 4로 이긴다. 근데 뭐 5대 3으로 이긴다. 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돼도 어떤 조사는 5대 3으로 이기고 네. 어떤 조사는 3대 5로 지고 네.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래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조사 방법론 차이예요. 그래서 ARS는 고관여층, 특히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층이 적극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S 조사에서는 그 보수인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자기 의향을 아직까지는 이제 전화면접은 사람이 면접을 하는 거라서 자기 의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무당파층이 많아서 그 보수 응답층이 이쪽으로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는 왜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는 것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유승민 후보가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완전히 벗어난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그 대선이 사실 비호감 대선이거든요. 예. 지금 비호감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의 대선인데 그런 속에서는 좀 강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유승민 후보가 토론에서 많이 그걸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그 다른 3명의 후보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예. 좀 보여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 데이터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굳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저는 이 조사도 상당 부분 다음 주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그거잖아요. 나밖에 없었다, 대안이. 그래서 내가 영입된 거다. 나는 내가 유일한 정권 교체를 이룰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U2가 아니라 U3, U4까지 나온다면은 그렇겠군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국힘 지지층이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나은 후보가 누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형식으로 조사를 할 텐데요. 네. 혹시 한 군데에다만 맡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다가 맡겨서
이렇게 평균을 냅니까? 일단은 이제 최종 확정된 게 그 양자 가상 대결 형태가 아니고 사지선다형. 예.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서 겨뤘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이런 문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기간은 보통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정했고 요구를 했고 네네.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지선다형을 그렇죠. 요구했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그죠 합쳐서. 문항은 네네. 이재명 대 윤석열, 네네. 이재명 대 홍준표, 예, 예.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렇게 붙었을 때 누가 제일 경쟁력이. 유리하겠습니까?라고 예, 문항을 예. 정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보통 그렇게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한 후보를 확정하는데 이재명이란 이름이 4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들을 그 많이 문제가 하더라고요. 여지껏 그런 식의 저도 경선조사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잘 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 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설문 문항이 아직 좀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할 거라는 기사는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진짜 할지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2개 기간 정도가 해서 그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5대5. 그러니까 그 국민 당원 그 결과와 당원 투표 결과와 그다음에 이 조사 결과를 5대5로 해서 같이 합산해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광고 좀 듣고 저희가 그거 여쭤보고 네. 또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디 안 가셨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모시고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부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네. 조사하는 것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차범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표로 나왔을 때 한 표, 2표 나오는 것은 그건 정말 귀한 선택이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게 엄연히 학문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뽑을 때 제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답이 어쩔 수 없다예요.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유권자 지형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 2030 세대가 스윙보터가 된 사례가 이번부터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회사마다 다를 게 아니고 이거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이게 어차피 참고 자료니까요. 투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해서 또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좀 새롭게 다시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오차범위 안에 있어도 0.1% 포인트라도 이겨도 앞서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이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0.26% 포인트로 앞서서 이렇게 후보가 됐잖아요. 예. 최수영 네. 평론가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 잘 기억하실 네, 텐데 네, 그렇죠. 그때 최종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그 내용은 공표는 했습니까? 공표 안 했죠. 안 했는데 아. 둘 다 오차범위 이내였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해도 오차범위 이내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그렇다면은 맞느냐, 이게 온당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그런 것조차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단 때문에. 0.1이라도 앞서도 이기는 걸로 한다라고 사전에 합의가 되니까 이제 신사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렇게 사실은 그때는 뭐 단일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진짜 올와 나싱의 게임에서는 사실 정말 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 개인들한테는 알려줬습니까? 그 핵심 관계자들은 알았죠. 아니 안다는 것하고 알려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공개적으로 선관위가 후보한테는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쪽 발표한 사무총장들하고
그 깐 실무자들, 어. 입회한 사람들만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후보에게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경선을 적용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은 이런 노하우가 많은데 이게 이쪽이 문제였던 게 룰 협상이 경선 들어간 다음에 진행이 돼가지고 더 지금 그걸 좀 충분하게 논의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소장님 보시기에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심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 때 보면은 당심이 민심을 따라갔는데 지금 당심과 민심이 혼조세예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 당원 구성이 이제 신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기존 당원 포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1시에 만날 텐데 국민의힘이 다음 주 몇 시쯤 발표하나요? 보통 오후가 되지 것 오후에? 같은데요. 예. 아, 그때까지도 궁금해하고 네, 있겠군요. 보통 한 5, 6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전까지 여론조사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뭐 선관위의 네, 그런 투표 기간이 아니니까. 그게 본선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혹시 대선 후보 선출되기 이전과 이후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일단 그 조사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걸로만 살펴볼 때는 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30% 중반대를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역대 그 대선에서 그 승리한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한 45%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0% 포인트 정도의 그 갭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도 국감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조금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절반은 그 좀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팀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대위 구성과 함께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면 40%를 목표로 지금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원팀 구성하고 선대위 출범하면 좀 더 네, 올라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혹시 뭐 지금 아까 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세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MBS 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가자구도에서 이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예요. 예. 그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34에서 35 정도로 다 나왔고요. 4명 다 같이 이제 예. 붙여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한 29에서 뭐 21에서 뭐 15 유승민 후보가 15 나왔고 15에서 한 29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어서 아직은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팀 효과 언제쯤이나 대체로 반영이 될까요? 일단 선대위가 그 11월 2일 날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대장동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뭐 주 4일제라든지 이런 이제 정책 아젠다들을 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좀 영입 인사들도 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은 그때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세영 컨설턴트 원팀 하는데 네. 지지율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 원팀인 그러니까 확장된 원팀, 더 용광로 같은 원팀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지금 맞습니다. 국힘 후보들한테 네. 밀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뼈 아픈 거거든요. 네, 맞아요. 민주당이 전통적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서 지고 승리한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동해내느냐가 사실은 원팀, 물리적 원팀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밝히면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네. 높다고 치고 아주 유례 없이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게 한 60% 후반대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아직 조금 더 이제 결집 효과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끝까지 이렇게 갈까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주려는 그게 여전히 지지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국난 상황에서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앞둔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분지 함께하고 계십니다.